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정말 오늘 통일한 날이네요. 이게 아. 빨간색으로 다 아. 통일을 했고요. 제가 파란색이니까 남북인데요. 색깔로 말하면. 선생님 선생님 선배님 중에 김재영 교수님 계시죠? 김재영 교수님. 네.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 네, 늘 선생님 김재영 선생님 말씀만 이렇게 성함만 나와도 얼굴꽃이 활짝 피시고 선생님께서 존경하는 분이 다 계시는구나. 근데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네요. 예술과 함께하는 심리학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내셨는데 김재현 선생님 지금 9순이 넘으셨죠? 응? 9순이 넘으셨죠? 지금 90이에요. 아흔 되셨어요. 아흔 되셨는데 그분이 네, 젊을 때부터 병약해. 예, 특별한 병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쇠약해. 아이고, 네. 그래서 한 40 정도 살고 하직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곁에 사람들이 모두 걱정했어. 네. 제가 뵐 때도 항상 몸이 음. 더 살이 없으시고 그렇지. 항상 좀 그래서 이제 80 몇 세가 돼가지고 예. 나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기왕 세상에 나와서니 9학년까지는 살아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9학년까지는. 네. 지금 9학년이. 9학년이세요. 그런데 9학년인데 지금 그 책을 내신 거예요. 그 제가 너무 놀란 게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이분 네. 책은 읽어보면 내가 쓰는 책하고는 달라요.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객이 달라. 얘는 한수 위열.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철저한 자료에 의해서 써. 네. 학자다운 네. 책이라. 네. 나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사이비 하면 좀 못하겠지만 사이비는 아니지만 뭐라고 표현해? 아류 정도. 아류 정도.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제자로서 그 말씀을 받들기 어렵습니다. 인생 경험처럼 그 지마음이지. 네, 인생 경험처럼 좋은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책은 술술술 넘어가는 책이고 이 책은 따박따박 넘어가는 책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놀란 것은 이 말이에요. 예술 창조의 심리학 등 130여 권을 저술했다. 저는 이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그럼 130권. 아니 3권. 자국한 책을 하여튼 그분은 앉았다 하면 책 쓰는데. 그래서 내가 책을 어떻게 쓰는가 연구실에 가서 봤어. 네네네. 보니까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네. 그런 시절인데 조그만한 이런 이제 박스처럼 그 한약방에 가면 예, 꺼내는 거. 네네네. 그런 거 모양으로 자료함을 거의 뭐 만들고 도서관처럼. 주제별로 말이지. 네. 그 자료에 대한 메모를 전부 고안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당장 가족에 대해서 원고 써달라 이러면 가족 탁 열어가지고 가족 뭐 기능에 대해서 여러 쳐다가 딱 뽑아가지고 쓰면 금방 써.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뭐 100몇십 번 하는 130권이라는 게. 대단한 분이에요. 예,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평생에 130권을 썼다는 건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권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제 저런 심리학적인 그거는 전공해서 그런 거지만 네네. 개인적으로도 재주가 되게 많아요. 그림도 얼마나 잘 그리는지. 화가 거의 화가라고 해도 손세 교수는 잘 그리시죠. 아니 화가라고 해서 손색이 없는 게 아니라 화가예요. 화가세요. 오. 네. 이 사실화인데 네. 펜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사진하고 똑같아요. 네팔 가서 이제 그린 거 나한테 준 것도 몇 개 있는데. 네. 너도 한번 이제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한번 소개를 그러시죠. 네. 음악을 또 좋아해가지고. 피아노 치시면서 노래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반했잖아요. 네, 강원도에 가서. 네. 노래에 대한 그 천분 능력은 이 선천적인 것 같아. 그분은. 네. 노래도 물론 잘 하시고 악기를 못 다루는 게 없어. 그런데 이제 인사동에 그 사무실을 내고 네. 은퇴 후에 있을 때
내가 찾아가면 그 고물상 같은 데 가가지고 네네. 악기를 다 사더나. 아, 그 이걸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보관하다가 이제 사모님이 어디 잠깐 나간다는 소식 들리면 그걸 가지고 얼른 집에 가지고 가니까 하도 혼이 나니까. 네, 또 샀어 하니까. 그 2층인데 2층에 올리더나. 네, 그 네. 사모님이 무릎이 좀 시원찮으니까 2층은 다 여기 악기도 수준으로 잘 주시고. 다루고 네. 못 다루는 게 없어. 야. 그러니까 이제 음, 그 심리학을 했으니까 이 예술가에 대한 그 심리적인 네네.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쓰신 거거든. 네. 내가 눈이 그거에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네. 누구 오만 이제 한 개씩 읽어달라고 해서. 네. 그 이 130건이 저는 보고 놀라운 게 정확한 고증, 그럼. 정확한 자료에 기반한 책들이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뭐 술술 넘어가는 흥미로운 책은 아닐 수 그렇죠. 있어도 후학들이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펼쳐낸다면 대단한. 이 책은 1300권 이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럼. 이게 진짜 뒤로 갈수록 큰 영향을 미친 책이라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은 130건이었는데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존경하는 선배님, 그 존경이라는 두 글자 속에 야, 선생님한테 존경받는 분은 어떤 분일까? 존경의 그 내용, 컨텐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나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잖아. 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윤리적인 것만 어긋나지 않으면 난 다 존경해. 네. 일단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서 존경을 큰 영향을 나쁘게 지으시고. 사는 네. 사람 말고는 다 존경한다는 얘기인데 네. 이제 그걸 자꾸 좁혀가면은 내 주변에 이제 존경하는 분들이 이제 있고 네. 네. 좀 덜 존경하는 분도 있고 네. 뭐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게 봤을 때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 하셨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신 삶을 살아왔고 거기다가 얼핏 제가 보기로는 130건을 쓸 정도로 대단한 저술가이시고 근데 선생님이 이 김재현 선생님 말씀만 드리면 활짝 웃으시면서 존경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이유를 구태여 손으로 한번 꼽아봐라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린다면 어떤 김재현 선생님의 뭐 인간적인 면, 학자로서 예술가로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에게 내가 학교에 있을 때 네. 이 김재현 선생은 이제 그 심리학과니까 나오고 이제 교류가 많고 그랬겠네요. 내가 또 심리학과에 가서 특강을 해주는 것도 네. 많고 네네. 또 병원에 오시면 그 가령 내과에 오셨다고 그러면 네. 내과에 가시기 전에 꼭 나를 찾아요. 아. 먼저 나를 만나고 이제 병원에 네네 그러시군요. 이제 그런 분인데 한 번은 나보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정신과 의사가 이상해지면 그건 누가 고치는 거야? 굉장히 친근한 질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면 돼? 정신과 또 다른 또 다른 정신과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말장난 같은 게 정신과 의사는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인데 그 정신과 의사가 그러면 환자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이 고치는 것도 아니고 정신과가 최고인데 거기가 이상해지면 고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죠? 아무도 못 고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 대답이. 예, 아무도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응? 네. 자기는 이제 정신과 의사라면 정신적으로는 완벽하다든지 예.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네. 했는데 내가 이제 그런 뚱딴지 같은 아무도 못 대답을 고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인간적인 말로 이제 전해져서 네.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네. 선생님이 날 찾아올 때는 오전에 찾아오세요. 내가 그랬어. 네. 그것도 무슨 말이냐고.
내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외래에 앉아가지고 환자 얘기를 자꾸 이렇게 듣다가 보면 오후 이 얘기는 내가 환자가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자꾸 네. 들으면 네. 요새 하도 거짓말 많이 하는 후보들이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 이 얘기 텔레비 틀어놓고 세 번만 들으면 정말인 줄 알아요. 이렇게 잠깐 들으니까 어떤 후보는 나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 부담은 100만 원만 하고 네. 어떤 병을 치료받더라도 어. 돈이 얼마가 1억이 나오더라도 네, 자기는 100만 원만 부담하고. 네. 100만 원만 부담시키겠다. 네. 나는 그 말을 듣고 말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내가 틀어놓고 아침에 듣고 오후에 또 들으니까 그거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듯이 환자가 어떤 망상을 가지고 아니면 이 상상을 가지고 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미 나는 아침의 경계를 벗어난 거예요. 네. 환자의 경계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보고 꼭 나를 찾아올 때는 아침에 오셔야 내 정신이지 오후에 오면 환자 정신이라고 2탄 인간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무척 그래서, 좋아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서로 친해. 네, 이 사람. 나는 존경하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정말. 아유, 그러시구나. 그런 교류가 있으면서 뭔가 말씀 들으면서 김재현 선생님께 제가 몇 번 뵙기도 했고 느껴지는 것은 맞아. 네. 이성훈 선생도 알잖아. 그럼요. 그리고 제가 그 강의할 때 오셔서 대담도 하셨거든요. 그렇지. 부모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처음 만드셨던 그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김재현 선생님께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멋이었습니다. 멋있는 분이다. 멋있는 분이다. 멋있지, 그럼. 네. 그래서 멋있는 분이 멋있는 선생님을 알아본 게 아닐까. 선생님도 멋있으시고. 그래서 선생님, 저는 나이 들어도 그렇게 헬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 저도 태워드리는 제 기분도 좋습니다. 그 멋이라는 것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진료를 잘하면 멋있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치료를 잘한다고 그러지. 치료를 잘한다고 그러죠. 가수가 노래를 잘하면 멋있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 고유한 것 이외에 무엇인가를 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해낼 때 참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심리학 하시는 김재현 선생님이 음악 연주를 하실 때 선생님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한편 생각하면 자기의 심리학 정신치료는 엉망으로 하면서 다른 잡기를 잘하면 그건 또 멋있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멋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내 것도 잘해야 되고 곁들여서 다른 것들도 해내는 그 풍류가 있고 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김재현 선생님과 선생님께는 좀 멋있는 두 선생님이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실 때도 그렇고 예전에 주문진에 가서 그 피아노를 치시면서 노래를 하시면서 그 겨울 난로 옆에서 그 공간이 갑자기 예술 공간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이제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김재현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프로이드와 융이 다르듯이 선생님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신데 또 공통점도 있으니까 서로 또 친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게 있으면 편안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흥미로우니까 근데 선생님은 철저히 고정위에서 하나 꺼내고 하나 꺼내서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비해서 선생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 그거는 김재현 선생하고 나하고 차이는 그분이 전공한 거는 교육심리학이에요. 그냥 심리학이 아니라 교육심리학. 네네. 내가 전공한 거는 이제 정신과 임상이에요.
네. 환자를 치료하는. 이 굳이 이런 붙인 정신심리학, 그것도 정신과지. 정신과, 정신의학. 정신의학, 정신의학이고 교육심.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한수비라는 거는 뭐냐면 심리학으로 원천적인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정신과도 이게 근원을 찾자면 심리학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하나 더 보탠 게 있다면 네. 위에 뭐가 붙어요? 교육이 붙어있어. 아, 네. 그래 나는 부수적인 게 교육이고, 응? 네, 부수적인 교육이고. 그분은 주된 게 교육이고. 네. 그러니까 그분에서 멋이 더 있는 거. 자꾸 말씀하실수록 선생님 선생님 못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이 선생님 책 중에 제가 얼핏 지금 펼쳐봤는데 이런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는 만큼 감동한다. 아는 만큼 감동. 그렇지. 네. 뭐든지 아는 것만큼 말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가 모르면 감동할 거리가 없잖아. 네. 감동이 되지도 네. 않고. 근데 이제 이 책 안에 이 책을 나한테 보내주면서 전화를 했어요. 네네네. 그 안에 내 얘기를 하나 써놓은 게 있대요. 아, 이 책 안에요? 뭐 선생님에 대한 못했어. 이야기를 지금 이제 애들한테도 읽어달라고 그러는데 네. 읽은 중에는 아직 안 나왔어. 아, 읽어봐야 나오니까. 아, 선생님 이야기까지 담아서 그만큼 나는 자주 네. 김재현 선생 얘기를 써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쓰는데 내가 네. 실명으로 써. 네네. 감출 것도 없고 뭐 보탤 것도 없는데 뭐. 네네네. 그래서 내가 김재현 교수라고 쓰시고. 써요. 저도 이거 좀 빌려주십시오. 한번 선생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중간중간 보면서 평생 90년 사시면서의 그 엑기스 같은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사실 후반부로 갈수록 더 엑기스를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 책도 이제 130권 나왔다면 네네. 초기에 뭐 10권, 20권 나올 때는 그거는 서리건 책이었을 것 같고 네네네. 그렇잖아요. 세월이 이렇게. 네.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나오는 책이 그때 비해서 아주 농익은 책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쓰시면 기왕이면 이 책이 교보문고의 즉시 베스트셀러 1위 뭐 이렇게 딱 하면 좋을 텐데 사실 여기 아는 만큼 감동한다고 아는 만큼 이 책이 또 보이는 거 그만큼 이제 아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적다는 뜻. 그러니까요. 네. 책의 격은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고흐 같은 화가도 생전에는 한 작품도 판매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사후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위대한 화가였는가를 밝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생각이 좀 잘못인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사줘서 뭐 붓도 사고 캔버스도 사고 물감도 사고 해서 자꾸 그리도록 도와줘야지 말이지. 네네. 죽고 나서 그거 사면 뭐예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서 네. 그 왜 화가들 그림은 죽고 나야 이게 값이 오르는가? 그 역으로. 네네. 그래서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분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죽었으니까 다시 더 그릴 수 없으니까 값이 오른다. 희소성이 같이. 네. 다시. 그러니까 그건 순 작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값으로 보는 거야. 네. 그게 난 좀 마땅치 못해. 네. 살아서도 아주 창의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도 하고 값도 올려주고 네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분이 되게 박한 것 같아. 네. 저는 선생님 김재현 선생님과 우리 이근우 선생님의 공통점 하나 제가 느끼는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서 좀 이번 대담을 정리를 할까 하는데 연연하지 않는 좀 고독한 지성인 저는 그런 생각 고독한 지성인
아, 고독한 지성인. 예, 연연하지 않는 고독한 지성인이 두 분의 공통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0권을 쓰시면서 돈으로 말하면 이 130권으로 얼마를 버셨을까 생각하면 시중에 베스트셀러에서 100만 권, 200만 권 팔려서 빌딩을 사고 집을 사고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정말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선생님은 그러한 책을 130권을 내신 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하는데 그 거의 뭐 1세, 2세 그치고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하지만 혼자만의 이 세계를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나아간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맞게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렇게 나아간 발자국이 김재원 선생님의 저는 굉장히 그 위대한 점 정말 제가 본받아야 되는 점으로 느껴지고요. 저도 선생님의 그 우표책이라든지 선생님 내신 책 중에 아주 초 베스트셀러 책들도 있지만 이 책이 1세에서 그쳤거나 혹은 굳이 이 책을 내셔야 되는가 하는 것도 계속 써내려가신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김재현 선생님과 같은 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아마 둘이 다 그 교육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네. 대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대상이. 제자. 학생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가르치는 대상이.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부수가 적든 많든 그걸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가 있는 건데 얘는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중과 네. 대중과 소통이니까 그런 것이 좀 다르지 않나. 네. 네. 네, 저도 뭐 교육에 관여한 바가 있고 지금도 교육하는 사람의 한 명이니까 후학으로서 우리 선학 두 선생님의 이 발자취를 보면서 제가 정말 저도 연연하지 않고 고독하더라도 꾸준히 이 글을 쓰고 연구하는 것을 지속해야 되겠다 하는 그 정신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두 분이 이렇게 계셔서 저 같은 후학들이 열심히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오늘 와서 보고 선생님께 좀 빌려가고 또 제가 사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더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퍼뜨리는 것 그게 또 이렇게 후학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재현 선생님과의 오랜 그 우정 또 어떻게 보면 오랜 그 선후배의 끈끈한 정 이런 것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걸 통해서 두 지성인의 살아가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걸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평생을 살아오면서 원고를 써달라든지 뭐 어디 출연을 해달라든지 인터뷰한다든지 이걸 거절해 본 적이 없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셨죠. 네. 사실 거절한 적이 없어요. 네. 그게 뭐 원고료가 있든 없든 네. 방사료가 있든 없든 일단 내가 청을 받으면 반드시 해줬어요. 네. 그런데 이 책과 연관돼서 내가 하나 거절한 게 있어. 거절한 게 이제 뭐냐면 EBS에서 네. 예술인의 광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내년에 이제 방송할 그런 걸. 네네. 근데 그걸 나보고 감수해 줄 수 있는가 보다. 감수. 그러니까 내가 거절을 안 하니까 해주겠다고 그랬다고. 네. 해주겠다고 그러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감수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전공한 정신의학적인 그 부분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 네. 다큐를 만드는 거는 그 부분 가지고만 해서는 될 다큐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이제 만들지는 모르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원고를 집필해가지고 나한테 감수를 받겠다는 뜻인 거예요. 네. 이제 생각을 해놓고 이 책이 온 거예요. 나한테. 네네네네.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라 김재현 선생한테 네. 부탁을 해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을 하고 예. 내가 이런 거에 있는데 한번 하겠는데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다고. 네네네네. 그랬더니 책 정리하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기부사하고 누웠어.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EBS 내가 감수를 하시게 되셨어요? 아니 감수를 못 하겠다고. 아 못하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분밖에 없는데 네네네. 그렇게 하면 코끼리 뭐 우리가 쌍둥이, 손님이 네. 만지듯이 고래밖에 안 되니까 네네. 나보다 더 해박한 그걸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네. 마침 추천하려고 하니까 허리를 다쳐. 허리를 다쳐. 그래서 내가 이 책과 연관해서 허리. 내가 평생 거절해보지 못했던 거절을 한 아, 거야. 네. 이 책이 옴으로써 거절이 돼버린. 지금 거절하기를 잘한 거예요. 또 요새 새로 나온 이론들도 많고 뭐 네. 예술 전반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거는 좁은. 네. 알겠습니다. 아유 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알게 돼서. 그 책을 보니까 갑자기 네, 그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드네. 지금 허리는 좀 괜찮으십니까? 그 대단한 그 의지요, 진짜. 예. 보통 사람 같으면 꼼짝 안 하고 둔둔 있을 건데. 네. 그래서 본인이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고 아. 그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예. 그 점심도 같이 하고. 오유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선생님이십니다. 진짜 존경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김재현 선생님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속 후학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선생님과 저의 대담만으로 다른 분 이야기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김재현 교수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빌면서 지금까지 저는 너랑 나랑의 이소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